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백 브리핑 2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라기보단 좀 약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SNS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이 녹색당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녹색당. 얼마 전에 서울시장 후보에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후보를 내세워서 정의당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정치 바로 직전에 있는 어떤 이제 녹색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녹색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 네. 토론회 제목이 이렇고 여기 이제 참여자가 권김현영 여성학자, 그리고 유창선 씨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녹색당 이제 관계자랑 함께 토론회를 엽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기 가서 아무튼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 이 말이 SNS 상에서 조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니 왜 민주화 세대랑 결별하지?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대한 어떤 진보 정당으로서 환영을 우리가 해준 편이었는데 뭐야 근데 왜 민주화 세대랑 결별하겠다고 해? 이거 진보의 언어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대가 주류 정치인들이 됐고 심지어 정권 교체까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세대가 이뤄내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증하는 어떤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민주화 세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건 좋은데 그런데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이라니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논쟁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토론의 제목이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이 아니라 민주화 세대를 넘어선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이 토론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민주화를 이끌어온 정치인들 당연히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들 시대가 지나면 당연히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 이후의 진보 진영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저는 80년생이니까. 저는 87년 이 민주항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죠. 저는 2000년대 그 대학을 다녔으니까. 노무현 정권 때 저는 오히려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내내 저는 그쪽 참여정부의 실정, 여러 가지 뭐 FTA라든지 이라크 전쟁에 뭐 파병하는 거라든지 그죠? 뭐 해군 기지 만드는 거 제주도에 이런 것들 반대하고 막 그 노동자들 막 해고 막 강제로 하고 신자유주의 막 맨날 이런 거 막 그 집회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저는 대학 때 제가 대학생 때는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노무현 이제 정부였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맞서서 거리에서 투쟁한 기억밖에 없어요. 대학 내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떤 민주화 세대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함과 부채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정책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고민하고 이랬던 세대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녹색당이 이렇게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분들과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민주화 세대는 결별할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는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은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 거거든요. 결별할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정도 구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사실 민주화 이후 세대, 저 같은 후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에 대해서 존중과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구 세력이 다시 재집권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도화되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민주주의들 다 뒤집어 엎는 것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소프트한 쿠데타들 얼마나 많이 지금 획책하고 있어요. 긴장해야 됩니다. 수구 세력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화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민주주의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민주화 세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같은 민주화 이후 세대들은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겨레에 근무하면서 한 1년간 근무했죠,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겨레 신문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문사가 아니야. 허재현, 넌 명심해야 돼. 이 신문사는 동아투기 시절부터 엄혹한 어떤 독재 정권 탄압에 맞서서 이 언론 자유 하나만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해왔던 어떤 그죠? 민주화 세대 이 선배들의 노력,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한겨레는 절대 그냥 너의 평범한 직장이 아니야. 너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한겨레를 반드시 진화 발전시켜야 돼. 넌 그거 의무야.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한겨레 신문사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뭐 후배들에게 뭐 강요한 적도 없고 뭐 가르치려고 한 적도 없지만, 왜냐하면 또 꼰대 소리는 제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잘 살면 뭐 그렇게 한겨레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단 말이죠. 한겨레 초심을 잊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민주화 세대는 결별의 대상이 아니죠. 어떻게 리영희 선생하고 결별합니까? 존경하는 리영희 선생의 철학을. 물론 리영희 선생의 세대가 고민에 천착했던 대상들과 지금은 좀 달라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후배 세대로서 고민하고, 그죠? 민주화 세대를 극복해야죠. 기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 녹색당의 어떤 포스터, 토론회 포스터, 민주화 세대와 결별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이 진보의 언어로서 성찰이 부족하고 가볍게 느껴졌다는 거죠. 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제 여기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의당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혁신위에서 그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어제 최종 발표했는데 여기서 의외의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혁신위원 중에 성현 혁신위원이라고 있어요. 좀 몰랐어요. 이런 분이 있는지. 근데 이분이 여기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장혜원 의원이 약간 이제 좀 불편해 하는데도 제 발언을 막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폭탄 선언 비슷한 걸 해버립니다. 뭐라고 했냐? 좀 읽어드릴게요. 정의당의 지금 이 혁신위원회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이 혁신위가 사실상 심상정 대표의 총선 실패 책임 면피형으로 만들어진 기획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이 기획 최종 기획안조차도 실패했다. 혁신안에 당원들이 정작 바라는 주제는 토론에 담기지도 않았고, 당원 탈당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이 뭐랄까, 이 물갈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의당의 현실이다. 정의당의 부대표 수를 뭐 5명으로 하냐, 3명으로 하냐, 뭐 강령 개정을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4.15 총선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냐. 핵심이 아닌 걸 가지고 혁신을 지금 하고 있다. 요렇게 성현 혁신위원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장혜영 의원이 좀 약간 곤란했는지, 이분이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 혼자만의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발언을 제지하는데 성현 혁신위원이 지금 기자들이 오히려 내 얘기에 더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끝까지 발언을 이어갑니다. 약간 놀랐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장현 이 혁신위원 이분이 성현 혁신위원 이분이 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이분 페이스북을 좀 찾아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렇게 대충 핵심이 이래요. 뭐냐면 지금 정의당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당이 당원을 닮지 않아 가고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의 생각에는 아무런 관심도 당이 갖지 않고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에 빠져서 이 당을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지도부 및 활동가 그룹, 이 전체가 지금 우리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핵심 원인이다. 당원을 담지 않은 지도부, 예, 정치적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게 이제 페북에 몇 번 글을 썼더라고요. 몰랐네. 아니 근데 제가 이 진보 언론, 한겨레, 경향 다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정의당 혁신위원회의 이 내부 갈등을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정의당의 혁신위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같이 다 이 대중의 이 정서, 이 정의당의 친구들, 저 같은 사람들, 민주당원도 아니지만 정의당원도 아니지만 민주당도 응원하고 정의당도 함께 응원해온 약간 진보 성향의 정의당의 프렌즈들,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왜 이렇게 다들 다른가. 전 너무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혁신위원회도 있었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한 번도 진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건데? 맨날 무슨 장혜영, 류호정, 그리고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그죠? 심상정 대표의 얘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밖에, 인터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들도 이 정의당에 이제 기본적으로 애정이 좀 있기 때문에 쓴소리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감시를 안 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의당이 자꾸 이게 검찰 출입 기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시각에 계속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정의당을 출입하는 진보 언론 기자들이 이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도부급의, 예, 정당인들, 그분들의 시각에 계속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저는 이런 성현혁신위원이 있는지도 몰랐네. 언론에서 소개를 안 해주니까. 이건 진보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아야 됩니까, 국민들이? 저희가 성현혁신위원은 따로 이분이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저희 리포액트에서 찾아가서 한번 만나가지고 성현혁신위원이 지켜본 정의당 내부의 문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좀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몇몇 알아요. 몇몇 아는데 최근에 좀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성현혁신위원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걸 뭐 굳이 뭐 방송에서든 어디든 얘기를 안 드렸던 건 그분들의 얘기일 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의당의 문제다라고 뭐 결론 내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혁신위원조차도 내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는, 이게 정의당에서 문제가, 이게 뭐랄까, 지도부가 당원들을 닮아가지 않는 것, 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혁신위원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네. 좀 더 취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백 브리핑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이제 많이 좀 저를 이제 활동을 응원해 주신 덕에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방어 행동을 이번 주 수요일 날 경향신문 앞에서 시민 한 50여 명 정도 모였어요. 많이 모여주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허재현 TV 구독자 가족들만 한 7, 8분 모여주셨고, 아유 대단해요.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헤어졌는데, 아무튼 계속 이 사건 제가 취재할 겁니다. 취재할 거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권김현영 이제 여성학자의 제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가 무조건 옳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고 여성학자로서 책도 내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사실 정확히는 이분은 성향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조차도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에서는 여성 단체들의 생각이 대체로는 미투 사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검증 보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스탠스예요. 예. 그래서 이 권김현영 학자가 최근에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 여기 나와가지고 이 박재동 화보의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자세하게 검증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야, 허재영 기자가 검기념형 많이 그 생각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이거는 오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짚어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권김현영 이 학자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그 좋은 분인데 지금 뭐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박제동 화백 이 미투 사건은요, 여러분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경향신문이 성범죄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강진구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게 우리가 마치 성범죄 사건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권김영영 씨도 이거를 성범죄 사건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오늘도 무슨 뭐 재판 관련해서 뭐 추가 검증 보도 한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이거 다 확인된 거다. 미투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추가로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재판이요. 고소인이 박제동 화백입니다. 예? 피고가 박제동이 아니고 뭔 소리냐면 박제동 화백이 야 이거 나 이거 인정 못해. SBS 너네 이거 정정 보도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소송한 겁니다. 나 이거 미투 인정 안 합니다. 예. 나 성추문 인정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형사재판으로 미디어 오늘이 대중이 오인하도록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어떤 재판인지는 설명을 안 해놨거든요, 기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면 이런 어떤 팩트 검증 이런 걸 잘 못하시는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피해자 검증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박제동 사건은요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형사 재판 받아본 적도 없어요. 박제동 씨는.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돼요. 지금 언론들이요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보도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언론계에서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미투 관련 보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아직 관행으로 정착된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에 대해서는 좀 정해져 있는 일종의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후자인 미투 관련 보도, 성범죄 말고요. 그냥 미투 폭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계가 관행을 새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립해 가야 될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의 기준을 가지고 후자까지 징계하고 후자까지 보도하는 거를 다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발이 막 일어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말이죠. 그 미투 폭로를 하러 온 사람들을 검증해 가지고 이 미투 폭로가 사실은 조작 미투였다, 기획 미투였다라는 걸 거꾸로 폭로해 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을 퓰리처상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2차 가해 논란은 없었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이미 필립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공화당의 어떤 유력 당시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그 미투 폭로를 할게요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1992년에 내가 워싱턴 포스트 정치인 로이 무어한테 내가 15살 때 성폭행 당한 적 있고 임신까지 막 강제로 당했고 막 그래서 막 낙태까지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찾아와서 막 미투 폭로를 해요.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어떤 피해 호소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취재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호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검증합니다. 왜 검증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피해 호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확정됩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 이제 미투 폭로를 하러 오신 분이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무슨 보수 단체에서 활동한 적 없다고 뭐 어떤 나는 NGO 단체에서도 활동한 적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 검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무슨 보수 미디어 단체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나 뉴욕으로 갑니다. 진보 언론의 기만에 맞서 싸우겠어요. 뭐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예전에 SNS에 글을 올린 거를 나중에 찾아내요. 2017년에 이런 글을 이제 웹사이트 무슨 에다가 올린 거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그 보수 단체 이제 미투 폭로를 하러 온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좀 이렇게 따라다녀 가지고 위장 스파이까지 이게 활동해 가지고 함정을 파 가지고 예, 미투 폭로자를 막 검증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워싱턴 포스트를 어떤 이제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왜냐면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보수 단체가 미투 조작 폭로를 한 것들을 알아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가 거꾸로 이 미투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을 폭로하는, 네, 조작 미투였다, 이거 기획 미투다라는 걸 폭로해가지고, 예, 제보 피해자 이제 그분들의 말을 검증하는 보도에 오히려 더 집중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2018년에 퓰리처상 탐사보도부문 수상까지 해요. 꼼꼼하게 미투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을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가져온 일종의 쾌거인 거죠. 예. 아니, 미국에선 이러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만약에 이 편집국에서 야, 너 미투 피해 호소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거꾸로 검증할 수 있어? 너 그거 2차 가해야. 너 징계. 만약에 이러면 이분들이 퓰리처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박재동 화백 사건처럼 단순히 그냥 저 박재동 화백한테 이런 거 당했어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투 폭로만 있다면 기자는 그거 자체를 성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투 폭로가 혹시 기획된 건 아닌지를 검증하는 검증하는 취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강진구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계셨다면 이분은 퓰리처상 몇 번 받고도 남았을걸요. 한국 기자상을 3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그래서 강진구 기자의 편에 무조건 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보도의 편에는 서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징계받는 것에 맞서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는요, 미투의 편도, 미투 반대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한 것처럼 진실 추적의 의무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기명형 학자의 기존의 책들 다 설명드리면서 기자들이 오히려 이 여성주의에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니들이 공부만 좀 해봤다면 15년이나 논쟁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옳지 않다고, 에? 계속 여성주의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치 미투 폭로 자체를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징계 논란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런 고민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던 기자 동료들 하나하나 다 연락이 다 끊기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투의 편에 서면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도 많아 보이고 심지어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에? 그런데 저도 아는데 제가 뭐 멋있어 보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자가. 저는요, 오로지 진실 추적의 의무, 이것만이 저는 기자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강진구 기자의 징계에 반대하는 어떤 싸움을 제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늘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여러분. 제 언론사 이름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 이름이 리포액트입니다, 여러분. 리포터 역할도 하지만 액티비스트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가 리포액트라고 운영하는 겁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